네, 안녕하세요. 빠스의 초대석.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좋아하는 걸 떠나서 이제 존경까지 합니다. 특히 법적인 분야라든지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분석 능력과 이게 또 전망을 해주시는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어떤 건가요? 제가 이번에 준비해 본 거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네. 부동산 정책 방향성 전망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정책 분석이라고 하면 네. 좀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책이란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해해야지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취임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향후 시장들, 한 달 후 이후의 시장들을 전망해보고 정책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런 취지로 오늘 좀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 전망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2년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었고요. 그렇죠. 그 대선 결과 윤석열 후보자께서 당선이 되셨었죠. 정책 공약집이에요.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인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공약집을 안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대중들이 공약을 안 읽었다라고 하면 왜 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이 공약집을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이게 풀 공약집으로 네.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기자분들이 자기들은 그거 보면서 기사를 쓰는데 이것들에 대한 첨부 자료를 하지도 않고 국민의힘을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접근 장벽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봐도요 내용이 좀 많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들은 잘 이해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접근성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이해를 잘 못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또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두 번째 질문. 이게 좀 더 구체적일 것 같은데 네. 공약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속이니까 국민과의. 예. 공약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음. 잘 지켜지나요? 아니면 잘 지켜지지 않나요? 일단 참고로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도 저도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보시고 지금 한 것들 보시게 되면요 더 화가 나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진짜 느낀 것들보다. 근데 일단 결론은 대부분 안 지켜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공약을 왜 안 읽어봤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안 읽어본 거 그러네요. 아닐까? 맞아요. 실망감이 컸죠. 그렇죠.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뭐 12, 16 부동산 대책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현을 하겠다라는 정식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읽어봤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니까. 공약집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좋은 내용들 많죠. 코로나 극복하고 뭐 네. 이제 행복 경제 시대, 공정과 상식, 탄소 중립 뭐 좋은 내용들 많죠. 근데 이 내용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 안 읽어볼 수도 밖에 없고요. 저도 뭐 부동산 관련된 것만 열심히 읽지 다른 거는 그냥 큰 타이틀만 훑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조차도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읽어보면 좋죠. 이게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안 읽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보면 이 부분들이 100% 실천하겠다. 정책집이다라고 하면 읽어봤겠지만 사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들이잖아요. 실천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부동산 공약만 지금까지 본 적 없으신 분들이 천천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한번 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사항들은 멈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주거복지 부동산 쪽만 이거 짜집기 하신 거구나.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보게 되면 우리 중요한 사항들, 특히 세금이라든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대출. 그렇죠. 세금 대출이 제일 힘들었었고. 뭐 청년 원가주택 뭐 이런 청년들은 부분들도 집값에 대한 부담 이게 좀 힘들었었고. 그러네요. 뭐 청약도 개선하겠다. 청약제도도 대출. 맞아요. 가점제로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생겼었으니까. 네.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 또 이제 격차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들. 또 GTX F도 있고. EEF까지 나왔죠. 네. 공약에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봐라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하면 좋겠지만 실천을 하려고 해도 우선순위 아니면 예산적인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공약을 읽어보는 것 자체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네. 나중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정식적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고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땡 부동산 대책 혹은 9땡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그때 이 공약집에 있었던 내용과 부동산 정책과 중복돼서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아 얘는 우선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밀겠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는 있으니까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야. 알 수 있겠죠. 공약집과 실제 정책과의 이제 교집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정작 공약은 그냥 제가 쓱 지나갔죠. 네. 이 공약이 진짜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법에 대해서는 네. 일전 시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고 그렇죠. 말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 개정이다. 할 수 없는 거는 법률 개정이다라고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총선까지는 아직도 2년 남아 있습니다. 2024년 4월 달이다 보니까 네. 여야의 합치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률 개정상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했었을 때도 모든 재건축 이슈가 풀린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었죠. 250만 호 공급이 부동산 1호 공약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갔다가 2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하겠다.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아예 면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게 실천이 가능하냐. 도정법 개정은 어렵다. 그런데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안전성 가중치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고시다 보니까 이거는 장관님의 위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밀 안전진단 면제는 솔직히 어렵겠다. 이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가 있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인데 이거는 세모. 왜냐면 법률을 사실 없애는 게 맞지만 없애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갔다가 지금보다는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는 있지만 몽둥이로 맞다가 회초리로 맞을만 하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솔직히 조금 쉽지 않다. 일단 세모 해드렸었습니다.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기부 체납 기준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 재개발 이런 사항들 이제 여기도 법적 뜨는 순간 일단은 어렵겠다. 시행령 개정사항인지 법률 개정사항인지를 구분하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공약집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공약인지는 한 80%는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법이잖아요. 네. 이런 사항들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임대차 3법도 법인 것이고 그렇죠. 큰 틀에서 기준들을 잡다 보면 나온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세금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세제 개편. 세금 관련돼서도 기대가 많은데 네. 사실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려고 하면 그거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한시적 중과 유예는 시행령 그렇죠. 사항이란 말이죠. 일단 1년 유예하겠다고 네. 하는 거죠. 예. 그런 유예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위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 종합부동산세 통합하겠다. 이거 많이들 기대하는데 어렵죠. 네, 지방세 국산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고려해야죠. 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렵죠. 세금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시행령인지 어떤 게 법률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기준점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건드는 거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세율을 세율. 건드는 거는 법률 사항이고요. 아, 그럼 시행령은 뭐냐? 세율을 통한 집행을 하려 했었을 때 이런 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가 한시적인 그런 중과 유예라든가 집행에 관련된 사항들, 디테일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주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것도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건 종부세 세율이거든요. 그렇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그냥 1주택자 대비 2배의 세율 적용이 무서운 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 95%에서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예전처럼 80%로 환원해 준다 하더라도 종부세 막 1억 내는 거 8천만 원 내니까 오 낼만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세율이 문제인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국회 통과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회로를 돌리기에는 네. 조금 어렵다. 오늘 메인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라 한다 하더라도 네. 혹은 2024년 4월달 총선 이후에 이제 국회 구성원이 바뀌어서 법률 개정도 가능한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어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네. 좀 현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사항을 본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정책들 쫙 있는데 이 부분이 실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안전진단 가중치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사항들 쭉 얘기했었었죠. 네. 상기 신도시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25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공급할 만한 땅도 많지 않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조차도 서울 같은 경우는 멸실되는 주택수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공급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해드렸었고요. 그랬었죠. 세제 정상화 했었을 때도 이게 실천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이런 얘기들 네.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의 빠숑의 새삼다싹에서 뭐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었죠. 시행령 개정, 법률 개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통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 2020년도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무주택자가 약 44%, 1주택자가 한 41%, 2주택자가 11%, 3주택을 초과한 네. 사람들이 4.1%밖에 안 됩니다. 3주택자면 상위 2.6인 거고요. 4주택 이상이면 상위 1.5%인 거예요. 통계가 제가 무주택자, 1주택자라는 표현을 써놨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네.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이에요. 그러네요. 자가 아니네. 가구네 가구. 그쵸. 무주택 가구. 1주택 가구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무주택 가구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네. 이게 통계가 달리 보이는 거죠. 이게 2인 가구다. 그럼 네네. 무주택인 분들이 2명. 4인 가구다. 무주택인 사람이 4명인 거고요. 1주택 가구다라고 하면 내 집은 마련했지만 내 집 마련했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자녀들 독립할 때는 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부모님들의 고민은 그게 다 유일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지금 2주택자라든가 3주택자라든가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정말 좋은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 나이가 지금 한 50인데 내 집 마련 잘 해놨고 애들 대학도 다 보냈고 뭐 취업도 했고 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오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은퇴하고 이제 뭐 그렇죠. 그쵸. 뭐 전원주택 가서 전원생활을 하든지 해외를 가든지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옛날 같으면 이제 노년 생활만 편안하게 즐기면 된다라고 하면 됐을 텐데 네. 지금은 애들이 대학 명문대 잘 가고 네. 이제 대기업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네. 1억을 받았다라고 해도 네네. 세금 떼고 나면 월 실수령이 한 600 얼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안 쓰고 다 모은다라고 해도 집 사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뭐 한 40년 정도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집값이 그동안 또 안 올라간다라면 네네. 이제 그렇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주택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도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집이 뭐 2채, 3채 있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자녀가 뭐 2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하나씩 뭐 좀 해주려고 하는데 예. 이게 집을 처음부터 좀 세팅을 잘 하셔서 자녀 그쵸, 앞으로 그쵸. 사주셨으면 상관없는데 내 앞으로 집이 있으면 팔아도 세금. 네네. 다주택자 세금 세팅이 꼬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팔면 세금 막 터지고 그쵸. 그것도 증여하면 또 세금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부담에 대한 좀 완화에 대한 열망들이 여러분들이 높을 텐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드리자면 이게 완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무주택자 비율이 정말 많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1주택 가구까지 한다 하더라도 전체 비율이 그럼 8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서 가구라고 했었으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을 것이란 거고 1주택 가구들도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그냥 내가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올랐으면 좀 뭐 그래도 심적인 위안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내 집만 올라가나요? 다른 집도 다 올라가고 네. 팔아야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뭐 자산이 증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똑같은 비용이 또 들거든요. 아니면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값은 올랐지만 삶의 질이 달라졌냐라고 하면 달라진 건 없어요. 5억 올랐어요. 10억 올랐어요. 우와, 남들은 부럽겠다 하지만 내가 이거 뭐 팔아야 돈인 거고 내가 이거 팔아서도 딴 데 뭐 못 가지 뭐. 그렇죠. 더구나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과 달라서 주식이 올랐으면 진짜 심적 안정이 되겠지만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 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거 팔아서 내가 어디 길거리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올랐을 때 유일한 안심은 뭐냐면은 내가 그 전에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은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였으면은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금액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따라간 거죠.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되지 않았다. 이 정도인 거지. 네. 실질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면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다 상급지로 이동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도 더 대형 평수라든가 아니면 신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더 좋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더 올랐잖아요. 맞아요. 팔 수가 없죠. 뭐, 네. 어디가 살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공약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아까 다주택자 세제 완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네. 저는 이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 같은 경우는 국회 소관이라는 얘기도 해드렸었고 법률 개정이 정말 많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또 뽑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욕을 먹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대부분의 표는 여기 무주택자와 1주택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85%네 거기가 벌써. 그렇죠. 네. 사실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 가구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하고서 보면 앞으로의 5년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보인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아, 네. 보도자료를 보았었을 때도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실수를 금치 못했었는데 2022년 3월 23일자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었었죠. 네. 공시가격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냥 시뻘개예요, 시뻘개. 작년에는 전국 평균을 19%였는데 좀 낮춰줬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쌍욕이 나올 뻔했어. 3 곱하기 6 나올 뻔했어.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서울은 그동안 높았었다 해도 네. 전국 평균은 4에서 5%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있죠. 일단 대선은 놓쳤어요. 네. 대선은 놓쳤지만 지방선거가 남아있죠. 6월 1일입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인데 네. 이제 전국민적인 분노, 막 이제 증세 정책이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또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 뺍니다. 코로나 19도 있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봐줄게.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럼 2022년도는 2021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네. 2023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주나요? 1주택자는? 뭐 다주택자는 그냥 세금 터지는 거는 뭐 일단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조선모사라는 거죠. 또 최근에 발표가 나온 거 2022년도 4월 11일 기획재정부 자료 보다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1주택자만 빼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아니 일시적 2주택자는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자 우리 일시적 2주택자 관련해서도 완화를 조금 해주겠다 라는 사항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오지? 뭔가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들을 완화해 주는 게 아니라 뭐 1주택자 보호해 주고 일시적 2주택자 보호해 주고 자 이렇게까지 일시적 2주택자까지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보호해 주면 남는 사람은 4.1%인 거죠. 어떻게 따지면 평가르기,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뭐 좋은 표현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에 현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다주택자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들이 그냥 뭐 서로 행복하게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초과 수요를 달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살 집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고, 그거에 따른 규제를 현 정권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도 이 다주택자가 이렇게 1.5%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때리자.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혹은 1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통쾌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 쟤네들 때문에 집값이 이런 거야. 저는 이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 항상 그동안 2022년도 부동산 전망도 빠숑님이랑 같이 했었을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됐다.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중심지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런 말들을 했었던 것이죠. 다주택자 규제를 저는 획기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정치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심적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좀 바뀔까요? 라고 기대를 하시고는 있지만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된 원희룡 장관 후보자님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는 신중히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집값이 과열되고 뭐하고 하면 현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면 강경하게 현 정권이랑 인수위에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4월 달부터 완화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그렇죠. 현 정권이 사실상 반대를 했죠. 그렇죠.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취임을 하는 게 5월 10일이고 그러니까 1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를 적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1년간 유예라는 거예요. 1년간 유예. 그렇죠. 전에는 1년 유예가 아니라 2년 유예라고 말을 했었는데 왜 1년으로 줄었지? 정치인 분들께서도 솔직하게 집값이 폭등하면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맨날 정책 실패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내가 집권을 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유예 기간이 2년이면 천천히 내놓겠죠. 지금 다주택자 분들은 그동안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있었었는데 보유하자니 보유세가 너무너무 세게 나오고 그러면 팔라고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팔아라 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유예해주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굳이 지금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여놓으니까 그럼 지금 빨리 팔아야겠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매물 출하 시기를 조금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가 6월 1일 전으로 당겨놓은 이유는 6월 1일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팔라 이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짧은 시간에 확 나오면 그렇죠. 좀 하락을 할 수도 또 있으니까. 하락이라든가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놓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다주택자들이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2년 공약을 보고서 그건 지금 사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전 생각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네. 왜냐면 모든 세금이 2년 단위로 움직여요. 지금 사면 딱 2년 보유하면 일반 과세가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원래면 다주택자 중과에서 올라가도 남는 게 없는데 2년 지나가서 일반 세율로 팔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겠구나.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한시적 중과 유예라는 거는 아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만 유예해 주니까 너 이때만 팔아야 돼. 나중엔 다시 중과야. 그리고 결국 이 종부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종부세율을 한번 보게 되면 1주택자면 0.6%게 다주택자면 1.2, 1.6일게 3.6, 네. 3.0일게 6.0. 아, 그냥 2배 차이 납니다. 세율이.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면 11억 공제. 근데 다주택자는 6억 공제. 6억이니까 뭐 공제도 거의 그냥 없죠. 확. 법인은 답이 없죠. 그냥 무조건 그냥 단일세율. 6%. 예, 6%. 다주택 법인 6%. 뭐. 공제 없이.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면 과세 표준만 94억이 넘어가는 분만 낼 거를 법인 그냥 단일세율로 빵 때려버리죠.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냐 어렵다라는 거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무식한 게 저기 지방에 있는 농어촌 주택도 다 포함돼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취득세 공시가 1억 이하 아니면 뭐 양도세에서는 뭐 읍면지역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뭐 이런 것들 말하지만 종부세는 절대 다 못 피합니다. 아, 종부세는 다 걸린다. 하다못해 일시적 2주택자도 그냥 막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항들이 문제인데 이런 일시적 2주택자들 선의 피해자는 보호해 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진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법인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규제보다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완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었던 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부세 부담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양도소득세율도 항상 얘기하죠. 최고 세율은 45%인데 30% 중과 붙으면 75%.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지방세 지방세. 10%, 7.5% 더하면 82.5%. 82.5%. 예. 제가 외우겠습니다. 외워. 다 알아요. 이제 82.5%는 다 외워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율인데 이거 역시도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두고 이번에 한시적 중과 유예를 해주면 세금 세팅을 고려해야 된다. 아.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가 3주택자 중과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어떻게 따지면 기회인 거예요. 아무리 양도책이 10억이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7억 5천이 넘어가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세율이라서 세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소장님 저 이거 뭐 4억 세금 내고 나면 억울해요. 뭐 좀 더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일반 세율이라는 건 없어지진 않죠. 중과 세율이 없어질 수는 있어도 설령 네. 이거는 어차피 내야 될 돈이다라고 인지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비과세 세팅을 하라고 하는 게 비과세 하면 똑같은 10억의 양도책이라도 1억 5천 안쪽으로 떨어지고 이것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다 받게 되면 1,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야, 저건 갑자기 흐뭇하다. 네. 모든 부동산 투자의 제1원칙을 세금 세팅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인 거고요. 이런 양도세 중과들을 보면서 저 이걸 피해야겠다. 지금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팔면 남는 게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단순히 팔고 그 현금을 깔고 있으세요가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세금 세팅을 하는 식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자녀 앞으로 사준다든가 뭐 그러면 자녀가 독립세대 주면 뭐 다 세금도 피할 거고 자녀가 설령 지금 현재 세대 1이라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이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대학생이에요. 아니면 지금 뭐 고등학생이에요. 네. 세대 분리하고서 네. 뭐 나중에 취업하고 그 다음에 세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다. 그러면 다 이 종부세율이 아까 봤었던 이 1주택자 세율로 적용이 돼요. 그러네요. 노무현 참여정권 때 맨 처음 출발은 이거 합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네. 이게 인별과세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통한 세팅들 그리고 항상 빠숑의 세상다싹이나 아니면 투미TV에서 강조드린 영상들 많잖아요. 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뭐 대체혜택 특례 조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세금을 고려한 투자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린 게 이 세후 수익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렸었죠. 저는 항상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을 해요. 일단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정책이 잘하든 잘못하든 일단 나는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세금 세팅들, 인별과세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특수물건, 재기회적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금을 세팅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이 기회다. 특히 지금 5월 1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뭔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나오겠다. 협상이 유리 주도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렇죠. 짧은 시간에 등기를 네. 받을 사람이 많지 않단 그렇죠. 말이에요. 내가 지금 등기 좀 쳐줄 테니까 5월 30일까지 음. 그냥 뭐 한 몇천 깎아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어차피 종부세 몇천 낼 거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빼주자. 그리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할 기회라고 말해드렸는데 네.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통계 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로 전국 아파트 누적 변동률이에요. 그냥 시뻘겋죠. 근데 여기서도 정말 빨간 곳들은 중심 지역들, 우리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똘똘한 한 채의 선호 영상들, 내가 세금 세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분들은 그냥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 중심 지역에 있는 한 채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인 건데 반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팔 때 뭐 내가 중심지,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집이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집, 지방에 있는 집이 있어요. 뭐부터 팔 것이냐. 당연히 지방 먼저 정리하고, 물론 그렇죠. 지방도 지방 나름이겠지만요. 맞습니다. 뭐 수도권 정리할 거고, 뭐 서울에 여러 채가 있다면 서울 외곽부터 정리하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지역이 서울 중심지다라고 하면 여기에 급매물이 뭐 한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있을지 살 사람이 많을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결국 일자리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인프라 때문에 도심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급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급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죠. 일단은 좀 빠른 사결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결국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보면 네. 다 똘똘한 한 채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똘똘한 여러 채라든가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봐라.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행동은 정확하게는 등기를 봐야겠죠. 아니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한 채씩을 들고 있으면, 강남 재건축을 들고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그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진위가 의심될 수 있겠죠. 나는 1주택자라서는 실거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당당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국민들 보고 집값 안정되니까 왜 사지 말라라고 했냐라는 거죠.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도록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앞길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 네. 정부가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 자산 가치라든가 아니면 내 주거 안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부분인지 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한 시간을 꽉 채워주셨고요. 정말 이게 어설프게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리스크를 해지하고 뭔가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팁도 주셨어요. 아무래도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요 20일 남짓한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세금 플랜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무 전문가랑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들의 선택은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급매물 나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 좀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은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잠깐 쉬었다가 네.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2부에서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